부모 빚갚다 쓰러진 청년, 그를 살린 회장님의 선택. 일부 4개의 일, 1개의 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소설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화면 속 아이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젊었던 시절의 여러분 모습일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낸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으면 저는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기는 아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좀 자는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이 말입니다. 오늘 화면 속 그 아이의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장 회장님이 된 마음으로 이 청년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과 함께요.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사람 몸이 하루 2시간 잠과 순수한 공포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해버린 사람입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소리가 귀를 찢고 들어오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진짜 오늘까지만. 삐걱거리는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작은 창문을 올리면 인천 골목의 축축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화장실 겸 욕실에서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면 20살짜리 얼굴이 아니라 30은 훌쩍 넘긴 사람 같은 얼굴이 서 있습니다. 눈 밑은 퍼렇게 그늘져 있고 입술은 갈라져서 하얗게 일어나 있고 머리는 감을 시간도 없어 늘 대충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가방에는 화장품 대신 간병인 명찰과 보조 배터리, 값싼 컵라면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저는 서울 강남 언덕 위 남의 집 초인종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조용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제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83세 노인 장인호 회장님입니다. 한때는 큰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폐가 좋지 않아 산소주를 달고 지내는 분이죠. 왔구나, 서윤아. 회장님은 항상 먼저 제 얼굴을 살핍니다. 어제는 좀 잤어? 눈 밑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2~3시간 잤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거의 못 잤어도 입에서는 저 말만 나옵니다.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떠서 조금씩 떠먹여드리고 단백질은 꼭 드셔야 한다며 작은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산소 수치를 체크하고 병원 진료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가 아빠 병원비, 엄마 카드 할부. 배달을 조금 더 해야겠네.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다시 인천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세수만 대충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2번째 일터, 사무실 청소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뒤의 사무실은 조용하고 약간은 쓸쓸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커피 얼룩을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문지르다 보면 머리는 멍해지는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어지럽다 싶으면 저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버티자. 이거 끝내야 내일 아빠 약값도 보내고 이자도 막지. 청소가 끝나면 밤 9시. 이제 3번째 일 배달이 시작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 헬멧을 쓰고 앱을 켜면 주문 접수 알림이 쉴 틈 없이 떠오릅니다.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빛나는 아파트 창 사이로 가족들이 TV를 보며 웃는 모습이 잠깐씩 스쳐 지나갑니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맛있게 드세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집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잤을까?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겠지. 새벽 가까워지면 마지막 주문을 처리하고 오토바이를 맡긴 뒤 이제야 네 번째 일이 시작됩니다. 원룸 책상 위에는 고장난 노트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회사에서 버린 것, 중고로 들여온 것들, 부품을 갈고 먼지를 털고 액정을 바꾸다 보면 하루가 또 그렇게 끝나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빚이 얼마나 많길래 그래?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뒤 도박에 손을 대면서 사채와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엄마는 SNS에 올릴 가방과 화장품을 결제했고 연체 독촉 문자가 올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카톡은 늘 비슷했습니다. 서윤아, 카드값 또 밀렸다. 이번 달도 좀 더 보내라. 아빠 허리 안 좋다. 영양제랑 파스 좀 사줘라. 밥은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냐? 그런 말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돈을 보냈습니다. 딸이니까. 그 한마디가 제 몸을 갈아넣는 면허증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몸 걱정을 먼저 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윤아, 네. 회장님, 이리 와봐. 제가 옆에 앉자 주름진 손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어졌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내 피를 빨아먹는 사람 옆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 옆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부모잖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제 몸을 깎아 바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만 사람이 한 번은 자기 편을 좀 들어야 한다. 알겠지?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몸이 먼저 그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배달이었습니다. 늦여름의 공기는 숨이 턱 막힐 만큼 무겁고 아스팔트 위로는 낮 동안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것만 더 하자. 이거 끝내면 집에 가서 노트북 2대만 보고 자자. 스스로와 거래를 하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헬멧 안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갑자기 숨이 끝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한 번 세게 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안에서 잡아 흔드는 것처럼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이 흔들리고 시야 한쪽이 어두워지면서 멀리 있는 간판들이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흔들려 보였습니다. 안 돼.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제가 중얼거린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간신히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도로 옆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귀에서는 삐하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끝은 제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가 제 얼굴 쪽으로 확 다가오는 게 보였고 그 다음 모든 것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위에는 하얀 천장과 형광등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몸은 마치 트럭에 한번 치이고 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아, 깼네요. 과로, 탈수, 부정맥까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지. 농담처럼 떠올린 생각이었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는 텅 빈 느낌은 농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조용히 한번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로또와 쪽지 한 장. 1부에서 보신 것처럼 서윤이는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부모의 빚을 대신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하루를 지켜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지 모릅니다. 저 아이 옆에 붙들어줄 어른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돌아온 건 위로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로또 1등과 쪽지 한 장이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한 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로또 복권을 들고 있던 어른이 나였다면 그동안 내 대신 빚을 갚아주며 쓰러진 아이에게 나는 어떤 말을 건넸을까 하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은 뒤 며칠 동안 저는 병실과 검사를 오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심한 탈수와 과로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까지 겹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그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문틈으로 들어오는 건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괜히 떨렸습니다. 뚜뚜. 6번쯤 벨이 가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바쁜데. 엄마 나 병원이야. 배달하다가 쓰러져서 며칠째 입원해 있어. 보호자 연락도 갔을 텐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 목소리가 잘랐습니다. 입원비는 내 월급에서 내. 괜히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일해야지. 이번 달 이자 나가는 거 알지? 잠깐의 침묵. 저는 혹시나 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런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전화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통화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는 보호자가 아니구나. 그냥 돈 보내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이 시끄럽다가도 이상하게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5번째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도 친구도 아닌 이름. 장인호 회장님.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요즘 계속 못 가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몸은 어떠냐? 그 한마디가 마치 심장에 바로 닿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나아졌어요. 당분간 여기 안 와도 된다. 누가 오더라도 나는 먹고 자고 어떻게든 하루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푹 쉬어라. 알겠지? 쉬어라. 요즘 제 인생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휴대폰을 이마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 그래도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은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 수속을 밟고 저는 가장 먼저 강남 언덕 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가정부 아주머니가 반가운 얼굴을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기대 앉은 회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왔냐? 우리 앉아. 제가 환자죠 뭐. 회장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회장님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서 앉아. 청소고 뭐고,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머뭇거리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라. 네,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내 몸이 왜 여기까지 망가졌는지, 나한테는 한 번쯤 속을 털어놔도 되지 않겠냐? 그 말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이야기, 도박에 빠져 빚이 불어난 이야기, 엄마가 명품 가방을 따라가며 카드를 긁어댄 이야기, 제가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빚을 대신 갚고 카드를 막고 사채를 조금씩 없애느라 4가지 일을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배달하다 쓰러졌는데도 엄마는 이번 비는 내가 내라고 말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고 여러 번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한 번도 그만 말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겨우 진정을 되찾았을 때 회장님이 제 손등에 다시 손을 얹으셨습니다. 서윤아,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고도 따뜻했습니다. 너는 약한 게 아니다. 그냥 너무 오래 지친 거다. 그건 다르다. 그리고 기억해라.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끝까지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저는 뭐예요?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나한테 너 회장님이 잠시 웃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못 키운 마지막 손녀 하나 생긴 기분이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손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분들이 언젠가 미안하다, 고맙다, 한 번쯤은 말해주지 않을까? 어리석은 기대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송금을 하기 전에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왜? 뒤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에요? 돈 보내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지금 바쁘다. 사람들 와 있다. 중요한 날이야. 이따 얘기하자. 뚝. 저는 멍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에 엄마 SNS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스테이크와 와인이 줄지어 있고 엄마는 반짝이는 새 옷을 입고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로또 1등 새 출발. 그리고 댓글 한 줄. 와, 1등 40억 축하해요. 언니 진짜 대박 났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대로 버스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안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은 작은 연회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과 술이 가득했고 낯선 사람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걸 증명한 날이죠? 저를 본 엄마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왔냐? 근데 지금 파티 중인 거 안 보여? 왜 갑자기 나타났어? 로또 맞았어요? 제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1등 40억. 이제 너한테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옆에서 누군가 낄낄 웃었습니다. 원래 자식이 부모 돕는 거지. 뭐 그리 유세야. 그럼 제가 대신 갚던 빚은? 아빠가 술잔을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네 이름으로 된 거잖아. 그건 네 인생이고 우리는 이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가라.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쓰러졌던 거 알아요? 병원에 일주일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 다들 좋은 날인데. 너 지금 분위기 완전 깨는 거 알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 딸이야?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한다. 저것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신 갚은 빚이잖아요. 조금만 같이 정리해 줄 수는 없어요?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네 일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살 거다. 넌 네 삶 살고 그래. 서윤아. 솔직히 말해서 넌 우리 새 인생에 끼지 않는 게 좋겠다. 너 보면 답답해져. 그냥 알아서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떠들썩한 음악과 웃음소리,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점점 멀어지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 뒤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집 맞나? 가구도 커튼도 액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이사할 때 떨어뜨렸을 법한 자잘한 먼지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니 싱크대 위에 흰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출발한다. 빚은 내 이름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우릴 찾지 마라. 행운을 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혔습니다. 빚은 내 이름. 우릴 찾지 마라.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와 쪽지를 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부러질 것처럼 구겨졌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딸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이 눈물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로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날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정말 가족이 되어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가족이 남겨준 한 장의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 이야기는 3부에서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부 장례식과 유언장, 그리고 사냥감이 된 나. 2부에서 보신 것처럼 서윤이는 부모에게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빚은 혼자 떠안고 몸은 한 번 무너졌고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부서진 상태였죠. 그래도 그 아이를 붙들어주던 단 한 사람, 마지막 손녀라고 불러주던 사람은 장인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우리가 의지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갑작스럽게 빼버리곤 합니다. 이제 서윤이는 그 기둥을 잃고 또 한 번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돈과 유언장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장 회장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숨이 더 가빠지고 약을 먹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같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강남 집배를 눌렀을 때 문을 연 건 가정부 아주머니의 붉어진 눈이었습니다. 서윤 씨, 회장님, 오늘 새벽에 가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귀 뒤에서 세상이 멀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장례식장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컸습니다. 하얀 국화와 백합이 가득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상가복도는 붐볐습니다. 저는 가장 뒤쪽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줄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오가는 대화의 조각이 귀에 걸렸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나눠질까? 회사 지분이 제일 크지 않겠어? 말리부 쪽 별장도 있다더라. 그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뒤에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애를 손녀라고 불러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저는 장인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최진우라고 합니다. 변호사. 순간 긴장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회장님의 유언장 개봉과 관련한 자리에 오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윤 씨도 참석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요? 그날까지도 저는 그저 회장님의 간병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고층 빌딩 30층 통유리로 된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회사 측 인사들까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저기 저 사람 아니야? 간병인이라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윤 씨 오셨네요.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회의실 한쪽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은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장남 장민구 씨에게는 지분 얼마, 건물 몇 채. 장남의 얼굴이 의례적인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장녀 장미정 씨에게는 현금, 자산 일부와 해외 부동산. 자녀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옆에서 손주들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부모, 손주, 여러 사람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서윤 양에게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멎은 것 같았습니다. 예금 및 유동자산 일체 총액 약 80억 원 상당을 증여합니다. 아울러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 한 통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순간 회의실 안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간병인한테 80억이라니!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누군가가 책상을 쾅 내리쳤고 누군가는 제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가 아버지를 어떻게 농락한 거예요? 충분히 영향력 행사했겠지.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고인은 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과 후로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을 받으셨고 모두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유언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자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말이 안 돼. 우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소송할 거야. 그들의 분노는 이미 온통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 간병인 출신 인생역 전녀. 그 말들이 눈빛에, 표정에, 회의실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리가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0억?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유언장 개봉이 있던 날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 노인, 간병인에게 80억 남겨. 가족들 사기 주장. 그 아래에는 댓글과 악플이 눈덩이처럼 달렸습니다. 노인 등쳐먹은 거 아니야? 저런 건 다 수사해야 한다. 제가 사는 동네 온라인 카페에도 비슷한 글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니던 청소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요즘 회사 쪽에서 말이 많아요. 뉴스도 그렇고 고객들이 불편해해서 당분간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달앱에서는 계정이 정지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미지 문제로 파트너십을 종료합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잘라냈습니다. 집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거리를 두듯 물건을 밀어주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원룸을 정리하고 싼 모텔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밤이면 창문 밖 큰 길에서 차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를 보고 악플을 보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시간, 갑자기 방문이 쿵쿵 세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도어뷰어를 들여다봤습니다. 문 밖에는 목까지 문신을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그 얼굴은 장례식장에서 봤던 장 회장님 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이 또 한 번 쾅 하고 울렸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그 80억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제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일도 명예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 밤 좁은 모텔 방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그냥 다 포기하고 어디 멀리 숨어버릴까?
하지만 그때 아직 열어보지 않은 봉투 하나가 제 가방 속에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호 회장님이 제게 남겨둔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 뭐가 쓰여 있는지에 따라 제 인생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4부에서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4부, 편지 한 장과 법정에서 되찾은 이름. 3부에서 보신 것처럼 서윤이는 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유산 때문에 세상 전체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일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아주 조용한 한 장의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가 서윤이의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문신이 가득한 손자가 돌아간 뒤 모텔 방 안은 비 오는 소리만 들릴 뿐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포기해라. 안 그러면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 손이 가방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개봉날 변호사가 건네준 크림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서윤 씨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차마 뜯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조명을 켜고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간 떨리는 글씨로 꽉 채워진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윤아. 한서윤 양도 아니고 한씨도 아닌 그냥 서윤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손녀 서윤아. 너는 내가 늘 약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약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너무 오래 지친 아이일 뿐이다. 이 돈은 너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것도 아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다. 피를 나눴지만 널 버린 사람들에게서 내 인생을 되찾는 열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너에게 이 선택을 했다. 내가 나에게 밥은 드셨냐고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것처럼 나도 내 편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은 가족이 있다는 걸 내가 온몸으로 증명해 다오. 내 마지막 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장인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종이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감정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도망치는 건 그 믿음을 버리는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게서도 사회에서도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윤 씨, 저를 본 최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겁나죠? 네, 그래도 싸우고 싶죠? 네. 그렇다면 저희도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선택과 서윤 씨 인생의 문제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더럽기까지 한 과정이었습니다. 상대 측은 거짓 진술과 편집된 녹음, 조작된 문자 캡처까지 가져왔습니다. 간병인이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조종했다. 정신이 약해져 있을 때 이익을 취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전부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들이 쌓여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고 장인호 씨 유언 효력에 관한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피고 한서윤은 고인의 약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갈취한 자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제가 회장님께 웃으면서 음식을 먹여드리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증거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들은 그런 장면마저 교묘한 계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쪽 차례였습니다. 우선 고인의 정신 상태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러 병원 기록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언장 작성 전후로 세 군데 병원에서 모두 정신명료, 판단력 정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다음 법정 가운데에 화면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직접 남긴 영상입니다.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댄 그러나 눈빛은 또렷한 장인호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 선택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긴다. 내 재산의 일부를 내 간병인이자 내가 마지막 손녀라고 부르는 한서윤에게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밥은 먹었냐? 아프지는 않냐? 늘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 끝까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선택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법정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직접 남기신 친필 편지 일부를 법정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모텔에서 읽었던 편지의 일부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돈은 너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것도 아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다. 제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저를 믿고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으니까요. 재판부는 고 장인호 씨의 유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 한서윤에게 강요, 기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효하며 피고는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원고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에 제 어깨 위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윤 씨 80억 상속 어떤 기분이신가요? 가족들과의 갈등,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으로 제 결백이 증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행인 건 고인의 선택과 제 이름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 당당해지라고 하신 말씀 조금은 지킨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5부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5부 선택한 가족, 다시 시작된 삶. 재판이 끝난 뒤 서윤이는 드디어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르신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 견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셨나요? 이제 그 말을 들은 한 청년이 어떻게 삶을 다시 시작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고 몇 달 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 한 채와 그 옆에 딸린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호 전자. 밑에는 작게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정직한 수리, 정직한 가격. 가게 안에는 고장난 노트북과 휴대폰이 선반을 채우고 있었고 작은 커피 포트와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비싼 장비도 없었지만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내 선택으로 채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된 휴대폰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손자랑 영상 통화하는 건데 요즘 자꾸 꺼져. 검사를 해보니 배터리만 갈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배터리만 바꾸시면 돼요. 새 폰 사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됩니다. 그래. 요즘은 다 새 걸로 갈아타라 그러던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장난 걸 고쳐 쓰는 것도 괜찮은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물건도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 가게를 조금씩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일하는 간병인 언니들, 편의점 야간 알바생, 아이 둘을 키우면서 택배 분류를 하는 엄마. 그들은 수리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하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회장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받겠습니다. 저는 빌려받은 삶을 다시 조금씩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고장난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기 잘 고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게 훗날 제 남편이 되는 민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오늘은 힘들진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가게 문 닫고 나면 당신은 뭐 하고 싶어요? 그 질문들은 돈 얘기만 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게 앞 작은 마당에 천을 걸고 화분을 늘어놓은 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날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민수 옆에서 긴 머리를 묶은 제가 웃고 있고 뒤편에는 장인호 전자 간판이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마당 한쪽에 작은 그네를 달게 됐습니다. 그네에 앉아 까르르 웃는 아이를 밀어주다가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느 저녁 아이를 재우고
마당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던 부모에게 버림받고 텅 빈 집 바닥에 앉아있던 그때의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를 믿어주는 어른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저처럼 매일같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너 잘못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80억보다 더 큰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한 어른을 만났고 그 어른이 남긴 편지 한 장과 신뢰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한서윤이라는 청년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